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4세 이영실입니다. 평생을 아내로 살았고, 엄마로 살았고,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이제 내가 돈 벌어올 차례야. 그 말 한마디로 제가 남편과 살아온 3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날 저는 저녁상을 준비했어요. 30년을 넘게 한 회사에서 보낸 남편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리모컨만 눌렀어요.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도 마음이 놓였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달째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늦게 일어났고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제 손에서 영수증을 낚아채더니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렇게 써야 돼? 저는 당황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던 장바구니 비용이었거든요. 이번 달 카드값 좀 보세요. 당신 골프 회비만 50만 원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평생 번 돈으로 골프 치는 게 문제야? 그날 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쉬고 싶어. 평생 내가 벌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이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생활비 반반씩 내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활비 말이야. 나도 이제 직장 없잖아. 넌 평생 집에만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벌어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저도 평생 일했어요.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일이야?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게? 나는 매일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벌었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제 35년은 노동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던 시간일 뿐이었다는 거요. 설거지하다 손이 갈라져도 밤늦게까지 다림질하다 허리가 아파도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기느라 잠을 못 자도 그건 남편 눈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면 되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 최소한 150만 원은 벌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연금이랑 해서 그 정도 낼 테니까.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거래처와 협상하듯이요. 저는 그 순간 남편 눈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아내가 아니라 비용 분담 대상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60대 초반의 경력 단절 여성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까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씩 거의 매일 일해야 했어요. 저는 35년간 집안일만 했어요. 이력서에 쓸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침상을 차려줘도 고맙다는커녕 국이 싱겁네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이제 돈 벌 거면 아침 차리는 것도 좀 줄여. 나도 대충 먹을 수 있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걸요.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동반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퇴직 후 줄어든 수입을 메워줄 보조 인력쯤으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와서 제 몫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알겠어요. 일자리 알아볼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지금까지 35년간 쌓아온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감시가 담겼고 저의 하루하루에는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퇴직이 끝낸 건 남편의 직장 생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함께 끝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처음엔 그저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그런데 그 무기력함이 점점 짜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밥이 왜 이래?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5년간 해온 된장찌개였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던 메뉴였죠.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회사 다닐 땐 이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었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화내는 건 밥이 아니라는 걸요.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 명함이 사라졌다는 것, 부장님이라 불려주던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것. 그 모든 게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그것도 가장 만만한 저에게로 향했어요. 당신 요즘 돈을 너무 쓰는 것 같아.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샀는데요? 지난달 카드값 봤어. 30만 원이나 나왔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30만 원은 남편 옷수선비, 집안 생필품, 김장 재료값이었거든요. 그건 다 집안 살림인데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많아. 나도 이제 돈 없는데 좀 아꼈어. 그날부터 남편은 제 지출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했고 카드 사용 내역을 물어봤어요. 친구들과 점심 한 끼 먹고 오면 또 나갔어? 라고 물었죠.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다 문제가 됐습니다. 당신은 평생 놀았잖아. 어느 날 밤 남편이 불쑥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나는 매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밤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냈잖아.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평생 놀았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던 그 시간들이 노는 거였나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던 게 다 노는 거였나요? 여보, 저도 이랬어요. 돈을 안 벌었을 뿐이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일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일이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었다는 걸요. 제가 쏟아부은 35년의 시간과 정성은 남편 눈에 그냥 시간 때우기였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아팠지만 참아왔던 거였죠. 병원비 얼마나 나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만 원? 남편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냥 파스 붙이면 안 돼? 돈이 어디 있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에 골프채를 80만 원 주고 샀어요. 친구들과 술 한 번 마시면 15만 원씩 썼죠. 하지만 제 무릎 치료비 20만 원은 아깝다는 거였어요. 그럼 당신 골프는요?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그건 달라. 내가 평생 일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 취미 생활은 해야지.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건강과 제 삶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장님이라 불려주는 사람도, 업무 보고받는 부하 직원도 없었죠.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잃은 남편은 집에서라도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저였고요. 이제 돈 번다면서 왜 아직도 집에 있어?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끝낸 참이었어요.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60대 여자 뽑는 데가 쉽게 있겠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핑계 대지 마.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야 얼마든지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당신이 한번 알아봐요. 60대 경력 단절 여성이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줬는데?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어요. 남편의 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35년이 남편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저 남편 곁을 지키며 가족을 돌봤을 뿐인데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었어요. 하지만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신 저마저 깎아내리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결국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60대 초반 이력서에 쓸 경력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죄송한데 나이가 좀. 면접도 없이 거절당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였죠. 주방 일은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못 버티는데. 일주일 동안 10여 곳을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문전박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은 뭐 했어? 일자리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직 안 구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거절당한 제가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 눈에는 제가 그냥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간신히 아이 돌봄 일을 구했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맞벌이 부부집에서 3살배기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죠. 주변에서 운 좋으면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말은 쉬어야 했고 아이가 아프면 일을 못했어요. 명절 연휴도 있었죠. 실제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침 5시에 일어나 집안일 끝내고 1시간 버스 타고 출근해서 온종일 뛰어다니며 번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오후 4시. 저는 그때부터 다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힘들어 죽겠어요.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나도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서 쉬는 것도 일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어요. 이미 지쳐 있었거든요. 아이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3살짜리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저는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놀아줘야 했습니다. 무릎은 더 아파졌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어요. 2달째 되던 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95만 원. 남편에게 돈을 내밀자 남편은 세어보더니 물었어요. 150만 원이라며? 아이가 아파서 나흘 쉬었어요. 그리고 명절 연휴도 있었고. 핑계네. 약속한 건 지켜야지.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어요. 60대의 몸으로 온종일 뛰어다니며 번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치료비 쓸 돈도 없었거든요. 결국 아이 돌봄 일은 3달 만에 그만뒀어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거든요. 아이 엄마가 놀라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일 그만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몸이 안 좋아서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할 걸 찾았어야지. 이제 또 어떡하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버는 거에서 내.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 후 저는 또 다른 일을 찾았어요. 이번엔 새벽 배송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류센터로 가서 택배를 분류하는 일이었죠. 시급은 12,000원. 하루 5시간이면 6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나르고 분류하고 싸는 일. 제 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손목이 부어올랐고 허리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물었어요. 돈은 있어? 조금 모았어요. 그럼 내 돈으로 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TV를 켰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치료받으셔야 해요. 무릎뿐 아니라 허리까지 검사하고 MRI 검사에다 주사치료, 도수치료까지 권유받으면서 치료비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일 그만뒀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돈은 누가 벌어? 치료받고 나으면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으면 언제 나? 그냥 게으른 거 아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가 100만 원을 벌어도 150만 원이 부족하다 하고 몸이 아파도 핑계라고 할 거라는 걸요. 저는 60대의 몸으로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몸은 망가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못 벌면 굶어야지. 그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그것도 고장난 기계쯤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요. 이혼하고 싶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갑게 웃었어요. 좋아. 그런데 재산 기대는 하지 마. 저는 다음 날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35년 혼인 기간이면 충분히 재산 분할 받으실 수 있어요. 주부로서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제 시간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혼 조정은 몇 달 걸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어요. 제가 받을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3억이 들어온 날 저는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올라왔어요.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몇 군데 다녔어요. 전세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2억 정도요. 제 입에서 나온 숫자가 신기했어요.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결정하는 거였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았습니다. 2억 전세. 2층 끝집이었고 작은 베란다에서 햇볕이 잘 들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이게 진짜 제 집이구나 싶었죠. 이사하던 날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살았지만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겨우 박스 3개였죠. 새 집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가구와 가전들도 조금씩 샀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밀렸던 치과 치료도 받았어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치료받는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싶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은 전세로 묶여 있고 남은 돈은 9천만 원.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조심해서 쓰면 오래 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평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밥을 안 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죠. 친구를 만나도 카페에 앉아 있어도 모든 게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35년간 누군가의 발소리, 한숨소리, TV 소리에 익숙했던 저에게 고요함은 낯설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최소 8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은 빠져나갔죠. 일을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6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을 뽑는 곳이 있을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명절에 어디로 가면 돼? 아들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빠 쪽으로 가렴. 그래도 괜찮아. 엄마도 이제 혼자 적응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때는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절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넉 달째 통장 잔고는 8,700만 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쓰면 9년 정도? 9년 후엔 어떡하지? 불안이 밀려왔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여러 번 봤어요. 3,000원짜리 두부가 비싸 보였고 10,000원짜리 고등어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전화했어요. 이혼했다며? 재산 분할 얼마나 받았어?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조금이 얼마야? 우리끼린데 뭐. 친구는 자꾸 물었고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돈이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군가는 투자를 권했고 누군가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했죠. 저는 모두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베란다에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자유롭긴 했어요. 하지만 자유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무도 제게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고 그 결과도 혼자 감당해야 했죠. 이게 맞는 걸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혼한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요. 자유는 선택의 기회를 줬지만 동시에 선택의 책임도 함께 던져준 거였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돈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먼저 연락 온 건 조카였어요. 고모, 창업 준비 중인데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고모도 같이 하시면 수익 나눠드릴게요. 조카의 목소리는 밝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고민했어요. 조카는 착한 아이였고 진심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볼게.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오랜 친구가 전화했어요. 나 좀 도와줘. 너무 급해서 그래.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1년 안에 꼭 갚을게. 친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친구도 저처럼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혼자 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형편이 너 재산 분할 받았잖아. 나도 알아. 제발 부탁이야. 또 며칠 뒤엔 아들이 연락했어요. 엄마, 손녀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요즘 애들은 다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요. 엄마가 반만 보태주시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아, 엄마도 매달 나가는 돈이 있어. 그래도 엄마는 돈 있잖아요. 우린 정말 빠듯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악의는 없었어요. 정말로 절실했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였죠.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때는 그 말이 인색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남편도 무서웠던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그 두려움이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였죠.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두려움을 드러낸 거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돈을 주지 않기로요. 투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카에게는 미안하다고 했고 친구에게는 저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요. 아들에게는 손녀 학원비는 직접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어떤 이는 서운해했고 어떤 이는 제가 변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요. 그 대신 저는 아주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갔어요. 혹시 노인 프로그램 있나요? 직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요가 교실이랑 한글 교실이 있어요. 다 무료고요. 저는 요가 교실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도 조금 펴지는 것 같았죠.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혼자 사는 이들, 이혼한 이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이들. 우리는 서로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장도 쪼갰습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 통장, 비상금 통장. 매달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놨어요. 70만 원. 그 안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달라졌어요.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죠. 이게 정말 필요한가? 불필요한 건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것엔 아낌없이 썼어요. 제 건강을 위한 약, 제대로 된 반찬 재료, 가끔 마시는 좋은 차.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보낸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전화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처럼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겠죠.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8천만 원.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어요. 조심해서 쓰니까 버틸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이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그냥 무섭지. 뭐가? 내일이. 친구가 웃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아프지만 견딜만 했고 외롭지만 견딜만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어요. 장바구니에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시금치 한 단을 담았습니다. 계산하면서 점원이 물었어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인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두부 한 모,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상이었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걸 차린 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고요함 속에서 밥을 먹었죠. 처음엔 불편했던 침묵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쥐어봤지만 그 돈으로 크게 벌지는 못했어요. 대신 크게 잃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속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몸을 갈아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인정도 자식의 인정도 세상의 인정도 필요 없었어요.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을 배우자에게 풀었던 남편. 그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냈습니다.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내. 그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녀의 노동은 월급 명세서에 찍히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남편 눈에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던 시간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 이야기 속 아내처럼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내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이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공허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서로에게 전가할 때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 없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잔인합니다.
특히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경력 한 줄 쌓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준비도 시작하세요. 혼자가 되었을 때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도 행복하고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